안녕하십니까. 서우영입니다. 여러분, 임상심리사를 공부하시면서 5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심리학 개론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리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임상심리사로 활동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심리학 개론 1강. 자,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은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개요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발달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심리학의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문으로 심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마음 심자가 써 있죠?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원리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좀 넓은데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감각의 영역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풀이, 추리와 같은 고등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심리학 안에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전체적인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요, 마음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요. 사람의 정신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관찰이 되는 어떤 특정한 인간의 행동, 그리고 어떤 나타내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 행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의 특징을 보일 때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에 관여된 그런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심리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낮추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생리적인 기능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과 신체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을 제어하는 생리적인 과정, 그 다음에 사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은 초기에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심리학은 이미 학문의 한 분야로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심리학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여러 가지 학문들이 같이 예술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심리학도 자리를 천천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하고 심리학이 철학의 영역 안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의 대화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만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추상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잡으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많이 배웠던 플라톤, 그쵸? 플라톤이 수제자였는데 플라톤이 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와서 또 플라톤에게 배우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들을 모두 아우르는 거의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심리학이 이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과학이 등장한 그 이후에는 데카르트, 베이컨, 로크,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피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심리학이 과학처럼 심리과학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최초로 그 분트라는 사람이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의학자였는데 생리학 조교수로 가면서 이런 심리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리적인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심리학 최초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현대적 의미의 심리학의 시초가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트라는 사람은 여러분 심리학의 시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분트의 구성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주의는요, 분트의 제자 티치너는 화학자들이 물질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을 할 때 막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그 과학의 원리에 대해서,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내잖아요. 그것처럼 심리학도 뭐 물질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처럼 어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내성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마음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그 분트의 연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식의 구성 요소를, 사람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의식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의식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지내면서 환경과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존하고 또 번창하게 되고 뭔가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적인 과정,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임스가 이제 그 기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흐름은요, 프로이트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 프로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프로이트는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프로이트가 1900년에 정신분석학 이론을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또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꿈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블로프가 1902년에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을 실시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심리과학의 시작과 발달, 이 부분, 역사 부분들은 쭈루룩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자세한 이론들이 또 설명이 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 왓슨이 1913년에 행동주의가 바라보는 심리학이라는 논문을 사이콜로지컬 리뷰라는 그런 그 잡지에 게재를 해서 행동주의의 기조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리고 어린 알버트 실험,
공포 반응을 조건 형성시킨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어린 알버트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 6개월 된 어린 아이들한테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뭐 이렇게 낭떠러지나 이렇게 푹 파인 곳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 약간 이렇게 밑으로 쑥 들어간 곳에다가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유리를 깔아서 실제로 아이들이 기어갈 때는 좀 평평한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바닥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이를 얼른 와 이렇게 유인을 해서 뭐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여준다든지 엄마가 뭐 맛있는 음식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를 그쪽 건너편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평평한 곳에서부터 기어가기 시작해서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유리 아래로 보이는 그곳을 아이가 잘 지나오는지 안 지나오는지 그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도 대부분이 엄마가 저쪽에서 나를 부를 때 여기가 공간적으로 밑으로 푹 파여져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실험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기어가다가 뭔가 유리가 위에 있긴 하지만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눈으로 보이는 그 곳에서는 그 지점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다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포 반응을 조건 형성시킨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장 피아제는 아동의 언어와 사고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다음에 볼프강 쾰러는 1929년에 형태주의 심리학을 출간해서 그 게슈탈트, 형태주의적 접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심리학이 계속 그 발달이 되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스키너는요, 1930년에서 31년 사이에 스키너 상자를 만들어서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1938년에는 유기체 행동이라는 그 책을 출간해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했죠. 그리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내적인 사고 과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적으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인지혁명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의 과정이나 과학적 탐구, 기억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최근에는요, 사람이 그 외부 환경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인지신경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 뇌는 어떤 자극에 바로바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바로 반응을 안 하기도 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분야를 보면요, 기초 심리학이 있고 응용 심리학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초 심리학은요, 이제 사람을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알아서 앞으로 이런 패턴들을 이 사람은 보통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자극이 올 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생리심리학에서는요, 인간 심리와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다루는 이제 심리학 분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몸과 연관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몸에서부터 어떤 신호가 오고 몸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뇌 기능이나 신경계통, 그리고 뇌 분비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와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기초 심리학에서 이어서 지각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어떤 원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를 하는 심리학 분야인데요.
감각과 지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각기관 지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심리학인데요. 지각심리학이 세상을 보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은 지각심리학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어떤 세상에 대한 자극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더 넓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정보 처리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인지심리학에 대한 그 관심도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 기억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추론을 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 그리고 판단, 의사결정과 같은 고급 정신 과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은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아니면 어린아이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아동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탄생을 해서 사망을 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전 생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전체적인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심리학이에요. 인간의 어떤 발달이나 변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점점 다른 시기로 이렇게 뭐 변화를 해가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본인의 삶이나 내 주변에 가까운 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한 설명, 기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하는 심리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눌게요. 성격 심리학은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성격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성격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은 없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살고 있지만 다양한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서 많은 갈등도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회 심리학이에요. 이거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행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 환경과 함께 가면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달하고 또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은 우리가 뭐 가까이서 접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심리학 관련한 어떤 저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학습 심리학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 그리고 학습을 해 나가는지 알아보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학습을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다음에 사람은 학습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노년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 학습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심리학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응용 심리학
먼저 기초 심리학에서 이룩한 어떤 이론이나 연구 결과들, 그러니까 기초 심리학에서 먼저 이렇게 연구했던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 나가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응용 심리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학문으로 연구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기초 심리학에서부터 가져온 내용들을 가지고 더 깊게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바로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의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임상심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임상심리는 인간이 왜 부적응적 심리 상태를 보이게 되는지, 임상심리사는 보통 우리가 뭐 그냥 심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요, 뭐 이런 분들보다는 진짜 어떤 병리적인 문제, 병적으로 심리 상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병원을 찾아가거나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검사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응적 심리 상태를 보이고 어떤 그 병리적인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적응적으로 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심리적 어떤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리고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과 치료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심리학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죠. 자, 그다음 상담심리학입니다. 이것은 임상심리학에 비해서는, 임상심리학 쪽은 아주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다루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담심리는 정신질환이나 심한 어떤 행동장애나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뭐 사람보다는 비교적 조금 더 가벼운 문제,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약간 좀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 가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랑 좀 관계 맺음이 잘 안 돼.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고 뭔가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이 생겨.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심리상담 센터나 심리상담 뭐 연구소나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심리학은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심리학보다는 조금 병리적인 부분들이 좀 적은, 조금 수위가 낮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뭐 진로, 이성 문제, 뭐 성 문제, 뭐 부부 상담도 오면은 이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가족들이 와서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자 해서 상담심리사를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다루는 곳이 심리상담, 상담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응용사회심리학인데요.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집단, 그 다음에 사회 속의 행동 변화와 행동 변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태도 형성 및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동기. 아까 우리가 기초 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응용을 해서 응용사회심리학으로 또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 사회, 이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집단이, 이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행동,
그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을 규명을 하고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적 지식을 산업이나 어떤 조직 현장에 적용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제고하고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심리학의 분야, 이거를 우리가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사나 회사 안에 뭐 이렇게 각자 팀이나 이렇게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팀은, 어떤 조직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면서 잘하고, 어떤 조직은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연구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직이나 그 안의 집단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고 심리학이에요. 여러분들, 광고는 우리가 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냥 길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매체를 보거나 할 때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도 뭐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이나 그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죠. 그래서 광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고 안에는 심리적인 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광고 심리학이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 자체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움직여.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볼 때 더 마음이 확 열려. 그리고 힐링돼. 기분 좋으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되거나 그 제품을 사야 될 때 그 중에서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제품을 또 선택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광고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상품 구매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직접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뭐 요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터넷을 이렇게 하면서 또는 매체를 이렇게 보면서 잠깐씩 보는 그런 광고들도, 찰나에 지나가는 그런 광고들 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심리학에서부터 해서 지금 뭐 응용심리학 부분들도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심리학 개론을 듣고 있는데, 개론 안에는 사실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학 분야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또 연구자가 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교육심리학입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나 교수법, 그리고 학습 동기, 학습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이왕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같은 시간, 같은 공부를 앉아서 할 때도 효율이 더 좋으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교육심리학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의 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공부를 하고 또 잘하는 과정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좋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하고 할 때 그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를 또 중요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심리학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학습 동기, 학습 효율성, 교육 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교육 심리학의 어떤 이론들이 그 자리를 잡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조금 더 같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더 많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 이런 지식을 활용하는 심리학 분야가 되고 있다. 교육 심리학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 어떤 양상, 그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뭐 울거나 이렇게 하는 것밖에 표현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아동기 또는 청년기, 청소년 뭐 이런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최근에 현대 들어서면서는 성인기, 노년기도 포함이 되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전 생애에 걸친 어떤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생애의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흔히 생애 발달 심리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노년기에 접어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모든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발달 심리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잘 알아두면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뭐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그 생각을 할 때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폭넓게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발달 심리학의 중요성은요, 모든 연령과 시기에 인간 발달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달 심리학에서 하는 연구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적 설계인데요. 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심리학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구를 시작할 때 횡단적 설계는 가로잖아요. 횡단은. 그죠? 그래서 연령이 서로 다른, 예를 들면 뭐 3살, 6살, 9살, 12살 이렇게 연령이 다른 집단의 아동들을 각각 뭐 3살 아동 집단 50명, 6살 아동 집단 50명, 9살 집단 50명, 12살 집단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표집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를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 제목을 가지고 각각 다른 집단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횡단적인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횡단적인 그 설계는요, 짧은 시간 안에, 그쵸? 우리가 50명씩 다 3살, 6살, 9살, 12살 이렇게 만약에 딱 모집을 해가지고 표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딱 시작한다. 그러면은 되게 빨리 끝나요.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연령간에 비교해서 같은 것에 대한 그 행동을 뭐 지시를 하거나 결과를 봤을 때 3살은 이렇고 뭐 6살은 이렇고 9살은 이렇고 12살은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 발달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횡단적인 설계는 굉장히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이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종단적인 설계예요. 종단은 이렇게 길게 가는 거죠. 자,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길게 가는 거예요. 종단은.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피험자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연속적인 변화 측정이 가능한데 예전에 그 하와이에 있는 어떤 섬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뭐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질병도 많고 사람들이 삶에 대한 동기도 막 떨어져 있고 이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을 종단 연구를 50년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단적인 설계는 이런 50년 동안 하는 이런 연구는 흔치가 않지만 어쨌든 경비랑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뭐 50년 동안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대상이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자체도 좀 교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관찰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종단적 설계는 이렇게 길게, 그다음에 저는 50년짜리 그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종단적 설계가 필요하면 또 종단적 설계를 꼭 해서 우리가 결과치를 얻어야 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종단적인 설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횡단적, 종단적 설계예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장점을 합쳐서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계열적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연령의 그 피험자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을 각각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그래서 예를 들면 횡단적 연구랑 종단적 연구를 같이 장점을 우리가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3살, 6살, 9살, 12살 뭐 이렇게 이런 집단을 우리가 표집을 해요. 아까처럼. 그렇죠? 아까 횡단적 연구에서, 횡단적 설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종단적으로 3년만 우리가 지켜보자. 3년만 종단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자 해서 요 세 집단을 몇 명씩 표집을 해서 3년 동안 가는 거죠. 3살, 6살이 됐을 때, 6살이 9살이 됐을 때, 9살이 12살이 됐을 때 결과를 우리가 보고 연구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장점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계열적인 설계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발달 영역을 먼저 이렇게 몇 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학적 발달은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변화예요. 신체적인 변화랑 연관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뇌, 감각기관, 그 다음에 뭐 키가 크고 체중이 늘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뭐 어린아이 때부터 또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성인이 되면서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몸의 호르몬, 그죠?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들도 계속 있고요. 자, 그다음 인지적인 발달은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죠? 개인의 어떤 사고, 그다음에 지능, 언어의 변화, 그다음에 언어를 얼마나 뭐 습득을 하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우리가 발달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상, 그죠?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인지적인 발달입니다. 자, 그다음 사회 정서적인 발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 심리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대인관계,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같이 섞여서 일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정서, 그다음에 성격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사회 정서적 발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달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태내기. 엄마 뱃속에서 수정돼서 출생하기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태내기라고 합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자, 영아기는 출생한 다음에 만 2살까지를 우리가 영아기. 그래서 만 2살이 되기 전까지의 아기들을 우리가 영아라고 불러요. 신생아는 생존에 필수적인 어떤 반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이용한 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영아기 다음에 유아기인데요. 이제 6살까지. 2살에서부터 6살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유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그 신경세포가 굉장히 급속하게 많아지기도 하고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두뇌가 급속하게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자극들을 많이 주고 그런 자극들을 많이 받고 또 해본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발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 신경계의 발달은 운동 능력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는 유아기 때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 있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뭐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자기 통제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하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매체를 보면서 밥 먹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체를 접할 때도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볼 수 있게 뭐 보호자가 한다든지 양육자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통제력을 계속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예요. 6살에서부터 11살 또는 12살까지. 이때 학교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체 성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신체 성장이 확 일어나는데 요때는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느려지고 체력이나 운동 기능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잘 뛰지 못했던 아이가 굉장히 잘 뛴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함께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한 운동 능력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이 시기 때는 또래 관계가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 다른 부분보다 또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또 어떤 병리적인 증상까지 결국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그 다음 청년기예요. 11살에서 20살까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청소년기죠.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자, 신체적으로 아주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체형이 우리가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체형도 변화하고 호르몬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도 막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거는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추상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는 뭐 진로도 정해야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접어들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자아정체감이 확립이 되기 위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진로나 아니면 자기 삶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기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년기인데요. 40세에서 65세 사이. 자, 신체적인 어떤 건강 부분에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다르죠.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나이에 비해서 연령에 비해서 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40에서 65세 사이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우울감 없고 뭐 심리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우울감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몸도 뭐 내 마음은 사실 옛날이랑 똑같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갑자기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노안이 왔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 우울해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벌써 이렇게 여기저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더 하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들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65세 이후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평균 연령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65세 이후라 그래도 굉장히 더 많이 남았죠. 그죠? 예전보다 굉장히 길게 살죠. 그래서 노년기를 굉장히 잘 보내는 게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 최근에 노년기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삶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계속 우울하고 힘들게만 보내면 삶의 반 정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로 신체적인 능력도 감퇴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부분도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스스로 좀 활력 있게 그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고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드니까 내가 퇴직했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다시 찾고 제2의 삶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장 삐아제라는 이제 학자인데요. 이 삐아제는 그 지능에 대해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삶의 기능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아동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로 생각을 했어요. 피아제는 아동을 새로운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아동이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존재다.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못하는 되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보면 인지 구조는 특정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나 적응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정이다라고 피아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는요, 기존의 도식을 일관된 어떤 지식 체계로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시키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적응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적응은 밑에 보시면 동화, 조절 이렇게 나오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동화는요, 자신이 가진 기존 구조에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조절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에 맞춰서 자신 거를 바꿔나가는 것. 이걸 조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화와 조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게요. 인지발달 단계를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아동의 그 지식과 기술이 그냥 양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피아제는 주장을 했고요.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피아제는 이 순서대로 모든 아동이 거쳐서 간다. 그리고 단계를 이동하는 연령이나 그 시기는 조금 다르다. 개인마다 발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감각운동기예요. 이때는요 0세부터 만 2세 이때를 우리가 감각운동기다라고 피아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시기는 영아가 감각, 운동에 의해서 환경을 이해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식 형성과 대상 영속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 감각운동기 0에서 2세 때 도식 형성, 손에 닿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서 빨거나 이렇게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반사학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도식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간다. 이걸 우리가 도식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상 영속성은 물체가 내 눈에서 갑자기 앞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물체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0세에서부터 2세 사이의 아이들이. 그래서 전 조작기로 이행하는 필수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전 조작기 단계는 2세부터 6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보존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바깥에 어떤 모양이 변하거나 하면 내용도 함께 변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물을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 똑같을 거야 라고 요 시기의 아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아중심성, 제가 파란색 글씨로 넣어놓은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아중심성 그리고 물활론적 사고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 전 조작기 단계 2세부터 6세까지의 요 때는 자신의 위치에서만 모든 사물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추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물활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생물에도 막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뭐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물건인데도 얘 아프겠다 떨어뜨리고 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활론적 사고입니다. 자, 다음 단계 초등학교 다니는 학령 시기죠. 구체적 조작기 단계입니다. 이제 어떤 상태의 변화 과정을 역으로 밟아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굉장히 초등학교 시기에 중간에 초등학교
한 중간 정도, 그죠?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벌써 사춘기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 정도가 되겠다 정도보다 조금 더 빠르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경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도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이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물론 6살과 12살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어.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 이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분류 조작, 서열 조작, 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추론이 가능해져서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탈중심화와 보존 개념 습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탈중심화는 전 조작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의 한 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탈중심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보존 개념의 습득은 물체가 모양이 바뀌어도 이게 흐트러져도 구겨져도 그 물체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특성은 동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는요. 12살부터 성인기까지를 형식적인 조작기 단계다라고 피아제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조작기와 전혀 다른 자기중심적 사고가 형성이 되고요. 이 시기의 아동은 추상적인 명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을 하죠. 학령 시기에도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뭔가 생각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면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가설, 연역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가설을 혼자 세우는 거죠. 아, 이럴 거야. 가능한 것부터 경험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사고가 계속 진전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추론을 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적인 그 사고가 가능한데요. 문제 해결을 할 때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계획과 함께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했을 때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뭔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점점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형식적 조작기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벗어나서 성인기 될 때까지 청소년기 사고의 특징을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상상적 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은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우화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위기, 사고,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한테는 피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인적인 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적 청중 그리고 개인적 우화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아제가 이런 4가지 발달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제가 어떤 공헌을 했을까?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어떤 속성, 경험, 지식에 따라서 외부 세계를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지식의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동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식을 만드는 그런 개체다라고 또 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이 인간의 어떤 복잡한 지적 능력의 변화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구조,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 이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줬죠. 환경을 만들어줬죠. 자,
심리학의 시작은 분트가 구성주의를 했고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가 분트의 구성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심적인 과정이나 행동 과정이 기능하는 방식에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이것들이 변화가 되고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자, 그 다음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4가지인데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자, 각각의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단어들,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식 형성하는 거, 대상 영속성, 그죠? 그 다음 전 조작기에 자기 중심성, 표상을 형성하는 것. 자,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탈중심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획득.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잘 떠오르시나요? 자, 금방 떠오르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책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로 그리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좀 오래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피아제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지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4단계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강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 2강에서는 발달 심리학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